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성종실록 제29 성종이 꿈꾸는 나라 성리학의 생활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도합군주를 추구했던 성종은 제2기간 내내 국가 전체를 성리학적인 이념에 따라서 설계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성리학을 국가적 이념으로 채택했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주로 집권층에 해당하는 이야기였고 아직 이게 사회 저변에 폭넓게 그리고 뿌리 깊게 퍼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도 처음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 때 민주주의를 국가적인 이념으로 채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옛날에 막 50년대, 60년대 분들이 생각했던 민주주의하고 현대 21세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 격차가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처음에 국가적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하긴 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인 생각만 하는 겁니다. 뭐 대강 투표하고 선거하면 그게 민주주의겠거니 다수결로 하면 그게 민주주의겠거니 이런 식의 추상적인 생각만 했고 또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런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생활 속에 스며들게 되면서 오늘날의 모습까지 오게 됐던 건데요. 조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성리학을 국가적 이념으로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게 사회 저변에 다 뿌리 내리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갖다 고민을 해가지고 세종도 일찍이 삼강행실도를 제작해서 일반 백성들의 삶에도 성리학적 이념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단히 크게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합군주를 표방하고 있던 성종 또한 보다 박차를 가해가지고 성리학을 사회 저변에 뿌리 내린과 동시에 아예 모든 생활에 있어서 성리학적 이념을 체득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성리학에 의한, 성리학을 위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방점을 두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신진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했던 살인들이 부합을 하게 되면서 조선은 성리학 이념이 더욱 탄탄해져 갑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훈구파들은 이런 발상에 대해서 반대를 했냐면 아니에요. 훈구파도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 동의를 하는데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열의를 가졌던 것이 바로 살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훈구파라고 해서 이거 반대했거나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이제 회의적이었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훈구파도 성리학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환으로 성종은 이미 세종 때 제작되었던 삼강행실도를 한글로 풀이한 언해본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한글 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종이 이렇게 삼강행실도에서 주목한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성종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은 충이나 의나 뭐 이런 거창한 명분론적인 그런 담론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성리학적인 이념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연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종은 성리학의 이념이 생활에 그야말로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성종은 즉위하자마자 불교식 화장을 금하는 조치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불교가 대세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아예 법적으로 다 금지를 시켜버리고, 자, 그리고 제2 4년차에는 사대부의 자녀가 여승이 되는 것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문화 중에서 특히 육진 같은 변경직에서는 북방 이민족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풍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벌판에다 그냥 시신을 안치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좋게 말하면 풍장이고 정확히 말하면은 산짐승이나 새들이 와가지고 다 이제 빨리빨리 이걸 쪼아 먹어서 시신을 그렇게 소멸시키는 방식이 바로 풍장이죠. 이것도 금지시킵니다. 심지어 이거 하다 걸리면은 사형시키겠다라고까지 아주 엄격하게 언급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각 지방에는 수령들의 주관하에 향음주례와 향사례가 행해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향음주례는 수령이 주관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술 한 잔씩 따라주면서 이제 성리학적인 예법과 그런 절차들을 교육시키는 자리고, 향사례는 주로 이제 선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수령의 주도하에 활쏘기를 하면서 이제 동네 어른들을 모셔놓고 덕담도 듣고 가르침도 배우고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효행과 관련한 모범 사례를 발굴해서 치하하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때 주로 나타난 효행 사례라는 게 약간 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한 느낌이 나기는 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가 뭐냐면은 이 손가락의 순환시대죠. 단지라고 해가지고 일단 부모님이 병원에 들었다. 근데 집안이 가난해서 약을 할 방법이 없었다. 뭐 옛날 사람들은 이 피라는 것을 상당히 좀 이제 뭔가 고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현대인들도 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손가락을 자르거나 아니면 뭐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피를 약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이게 진짜 엄격한 의미에서 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집안이 가난하니까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뭔가에 타가지고 먹였더니 부모가 병이 다 나았다든가. 사실 뭐 이거 플라시보 효과겠죠. 따지고 보면은 집에 화재가 발생하자 며느리가 뭐 시부모나 혹은 남편의 신주를 그 위기 상황에서도 들고 나왔다든가, 뭐 이런 미담 사례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효행과 절의를 인정받게 되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치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고을에 효자문이나 연려문을 세워서 정신을 기리거나 각종 요역과 잡세를 면제해 주는 등, 요걸 이제 복호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복호는 꼭 이제 효자 연려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군인들한테도 해당이 되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절대 그렇게 무지막지한 나라가 아니었던 게, 우리가 뭐 헬조선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선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자조적인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막상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나름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대의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 나라들이 더 많았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군인들이 있으면은 수령들이 주관을 해서 제사를 지내게 돼 있고, 조선시대는 또 제사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요즘 시대 사람들 기준으로는 저게 뭐 대단한 혜택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당대는 절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름 꽤 괜찮은 혜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의 경우 잡세를 면제해주거나 혹은 군대나 요역을 빼주거나 하는 그런 나름의 복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논문도 있는데, 이명환 박사님이 바로 이 논문을 쓰셨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부 시절에 논문 쓰다가 이 복호제 관련한 논문을 접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명환 선생님 함자를 처음 여기서 접했어요.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자신이 부임한 고을에 효자나 연ля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해당 고을의 수령 또한 높은 인사평점을 얻게 되죠. 인사고과에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 당연하게도 고을의 수령들은 적극적으로 효행을 장려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왕인 성종의 의지와 조정의 노력, 그리고 각 고을의 수령들의 홍보에 힘입어서 성리학적 이념은 사회 저변에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확실히 개국 초기보다도 좀 더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도 이런 성리학적인 이념이 많이 퍼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 확실히 좀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옛날에 제가 이제 검정고시 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국사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검정고시라고 하면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말년에 가가지고 뭔가 좀 이제 인생에 회한이 드는 거죠. 내가 옛날에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교육을 못 받았다. 이제라도 뭔가 좀 학력을 따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검정고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냐면은 10대 학생들 중에서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러 오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엔 아마 이쪽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자퇴를 하는 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보다 훨씬 더 절차가 단순해져가지고 자퇴율도 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전문 교육자는 아니지만 나름 교육 직종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뭐 이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학교 생활 정말 적응 안 되고 여기서 뭐 왕따 피해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이제 누구를 너무 심하게 괴롭혀서 사고를 쳤거나, 이런 사람들을 굳이 이제 억지로 한 울타리에 집어넣는 것보다 그냥 검정고시 보게끔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요거 뭐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양자를 다 봤어요. 젊은 세대, 좀 연세 있으신 세대 다 봤는데, 확실히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관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세요. 투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거로 뭔가 이제 뽑는 거, 그리고 뭐 다수결의 원칙. 요 정도면 민주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를 좀 더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면들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장 같은 거를 뽑는다라고 할 때도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공정한 절차, 선거에 의해서 뽑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있다면은 젊은 세대는 그런 생각이 확고하죠.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런 게 강해요. 그냥 대충 여기서 괜찮은 사람 아무나 지명해서 완장 채워주면 되지 뭘 또 그걸 갖다 투표로 뽑냐. 좀 그런 발언을 굉장히 스스럼 없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명히 이제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민주주의 체제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대한민국 초기에 사셨던 분들하고 21세기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마인드가 다른데 조선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은 조선이지만 개국 초기하고 성종 무렵하고는 이제 확실히 마인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진 점도 많죠.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확립되고 등등등. 그래도 효도 장려하고 뭐 충이 잘 지키려고 권장하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역효과도 있어요. 이런 거 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나타나는 역효과가 뭐냐면은 지나치게 사회 질서가 공고해져서 이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이게 신분제가 되겠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충격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478년 1월이었습니다. 돈이면 밖에서 참혹하게 훼손된 한 여인의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었죠. 검시 결과 얼마나 이게 참혹한 상태였냐면은 두개골이 함몰되고 얼굴과 목 쪽을 중심으로 칼로 찌른 그런 수탄, 자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끔찍하게 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서 온 조정과 특히 성종이 대단히 격노하게 되는데 성종이 완전히 경악해가지고 엄명을 내립니다. 이거 즉각 목격자 찾아라.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CCTV도 없고 지문 감식도 없고 DNA 검사도 안 되고 방법은 목격자 진술이잖아요. 그죠? 이거 빨랑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확실한 증거를 갖다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양인이면은 벼슬을 줄 것이고 천인이면은 포 200필에 면천을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 노사신이라는 신하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올리게 돼요.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신하인데 노사신은 상전과 노비의 관계는 군신 관계처럼 그 분수가 엄격한 건데 지금 전하께서 하시는 것은 노비가 상전을 고발하는 것을 장려하는 풍속입니다.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런 발언도 합니다. 죄인 한 명을 놓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강상의 도리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요즘 기준으로 따지자면 대단한 망언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노사신이라는 신하가 좀 문제가 많은 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정찬성 같은 류의 민중 개돼지다 이런 류의 사람이냐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노사신은 앞으로도 자주 언급될 사람인데 대단히 유능하고 공사 구분도 명확하고 상식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후세에도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한해서는 좀 거시기하지만 노사신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인물조차도 신분제를 대하는 시각이 이토록 공고했다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이제 이 사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 전대미문의 소시오패스 살인 사건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